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1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푸틴이 사할린에 나타났다. 그게 또 13년 만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본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라고 그들이 부르는 그 쿠릴 열도의 섬에도 등장했다. 섬에 등장해서 거기 뭐라고 할까? 수산물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를 시찰을 하고 캐비아를 받아먹었다. 대접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일단 쿠릴 열도를 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이제 러시아 극동함대가 훈련 중인데 그걸 시찰하러 갔다. 그것만 해도 13년 만에 간 거예요. 근데 쿠릴 열도까지 갔다?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고, 특히 쿠릴 열도에 발을 디뎠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판국에.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게 크다. 예. 다큐로 만들어도 1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 자체, 제가 MBC로는 쭉 봤는데 보도 자체는 없었어요. 그랬고 다른 데서도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의미를 파헤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시사해줘요. 결국 북극항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푸틴의 말을 보면은 CCTV를 통해서 보도된 푸틴의 직접 언급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하죠. 북극항로가 제대로 개통이 된다면 일본은 아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최근 북한이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6일인가? 예, 그때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를 했고, 어제는 700km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고다라고. 다른 게 아니라, 설마 푸틴이 내일 올 거니까 오늘 그 경고차 발사했겠습니까? 자, 일본을 벗어나려면 상당히 공해상으로 사할린이나 쿠릴 열도 가까운 데로 쐈어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러시아 영토로 가까운 곳으로. 러시아가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언짢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날 푸틴이 오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의 그 두 발의 탄도탄 경고, 그 다음 본격적인 거, 그 다음 푸틴의 전격적인 초유의 쿠릴 열도 방문은 한 패키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러면 제가 드렸던 의견이랑 상당히 근접해져요. 뭐냐? 일본이 지금 미국이 나서서 엔화를 지켜줘야 될 정도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깥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잘못하면 다 된 밥에 콧밥 터리겠다라는 거예요. 밥이 다 돼 간다는 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의사표명이 나오는 데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카이치가 8.15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를 안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엄청난 압박이에요. 이 압박을 주는 이유는 북미 간의 대화가 조만간 무르익어서 결과물을 내놓을 이 시점에 초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가 그 전례도 있다. 예. 자,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북미 간의 대화가 임박했다. 임박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금값이 지금 4,400불, 4,500불이에요, 온스당.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란하고 지금 민기적거리는 과정에서 자, 이건 오래 지탱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것을 러시아와 또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북한이 최근 발사했던 두 발의 미사일의 목적도 뚜렷해졌다. 즉, 미국은 또 돈으로서 일본을 도와주면서 일본을 또 압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하고 있겠죠, 그러면. 예, 자, 이런 것을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관련돼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 일단,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고, 또 주변 것들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일본 방송에 제가 오늘 이걸 본 거예요. 낮에, 오후 정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깜짝 놀라면서 이 보도를 했죠. 12일, 저거 오늘이에요. 12일 보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요거는 어제
러시아 시간은 어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푸틴이 13년 만에, 제목을 보면, 푸틴이 13년 만에 사할린을 방문해서 해군 훈련 참관차 갔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서 속보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당연히 놀라죠. 13년 만에 온 거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야? 왜 지금 이 시간을 골라서 왔지?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은 아직 유튜브가 띄워주지는 않는데 뭐 조만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싱가포르에 있는 거죠. 홍콩인가요? 싱가포르인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푸틴이 일본을 좀 전에 일본 방송은 13년 만에 사할린을 방문했는데, 사할린은 원래부터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걸 일본이 먹었다가 뱉어냈죠. 패전하면서. 그러면서 쿠릴 열도까지 같이 딸려 들어간 거거든요, 러시아한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첫 번째 방문을 했다. 쿠릴 섬에. 분쟁 지역에 간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동이에요. 이명박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명박이 일본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독도를 폭파해버리자, 농담이지 진담이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다가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명박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독도를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유출한 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에요. 자, 푸틴은 지금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안 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데 내부적인 이유는 없어요.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고, 궁지에 몰린 다카이치가 분쟁 지역, 쿠릴 열도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그 말은 거꾸로 다카이치가,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미국이 엔화 안정화에 가입한 것처럼 엄청난 위기에 있다. 경제적 위기, 금융적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쟁 지역인 섬에 덤빌 수 있다. 우리 지금 표는 안 나지만 독도에 대한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감히 중국은 못 건드리겠죠. 근데 중국하고도 분쟁 지역이 있죠. 다오인지 뭐 일본 말로는 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한 긴장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몸소이까지 얼마나 뭡니까?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 예. 자, 그래 놓고 와서 쿠릴 열도, 이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쿠릴 열도의 수산물 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거기서 캐비아를 대접받았다. 이야, 푸틴이 이렇게 의사 표명하는 거 저는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도 꾸지만 내가 직접 온 거야. 뭐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예. 자, 최소한 러시아 극동 함대 긴장감은 극도로 올라갔겠죠. 푸틴의 한 말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로 있네요. 요거 CCTV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다카이치가 미친 짓을 할 수 있을 수 있다. 분쟁 지역을 건들므로 인해서.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지지부진, 바닥을 기고 있고, 돌파구가 안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선택한 게 내란이었던 것처럼 다카이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다 와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다 돼간다는 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푸틴도 초조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미 간에 회담이 전혀 진척이 없고, 앞으로 있을 일 좀 수년 안에 제도 될지는 모르겠다. 파토가 났다. 북극 항로는 빠이빠다. 계속 적대 관계가 유지된다. 대한해협에. 그럼 올 이유 없죠. 다 돼가는 밥에 콧바틀까봐 온 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CCTV도 그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중국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CCTV에서 푸틴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실어줬어요. 자, 몇 장에 걸쳐 소개해드리는데 주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크렘린이 공개한 것을 CCTV가 실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독도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독도 칠 수도 있어요. 나토를 이제 끄집어 드린 건데 사실 일본이라고 봅니다. 나토와 일본의 움직임이 러의 안보에 위협을 강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제목을 일단 뽑았고요. 자, 그 지역 사령관으로 보이는 사람 별 3개짜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뭐 다 번역하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뽑았고, 대충 제가 부족하지만 읽어볼게요. 나토가 이 지역에 교두보, 쿠릴 열도하고 사할린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예, 새로운 군사적인 동맹 관계하고 정치적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다극화로 간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캐나다가 결국 독일을 선택하고, 캐나다가 또 일본이 영국과 또 이태리와 같이 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호주와 뉴질랜드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고 있어요. 맞죠? 예, 우리는 베트남하고 손잡았고, 필리핀, 동남아시아, 미국, 또 러시아가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북극항로 시범 운항 시작했을 거예요. 8월 초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 화물을 싣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걸 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8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8월이 벌써 중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 자, 나토와 일본이, 나토가 여기 신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 지역에. 일본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자, 나토의 잔존 세력. 지금 이제 일본과 군사적 연대를 맺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합종연행을 모색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 자, 기본적으로 과거의 세력이죠. 러시아는 적이고 악마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편이다.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자, 요렇게 무기를 배치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은, 이것은, 북극항로를 운영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즉, 거기에 지분을 가지려고 한다. 개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푸틴이 이 말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북극항로가 나온 거예요. 자, 북극항로가 앞으로 수십 년간 아무 가능성이 없으면 푸틴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미국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제일, 지금 보통 이야기는 러시아에 대해서 틀어막으려고 한다, 러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거기에 트럼프의 그런 언급에 대해서, 그린란드 언급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 번도 불쾌하다고 의사표명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나토하고 일본이 손잡고 들어오려고 한다니까 불쾌하다. 직접 이까지 나서서 쿠릴 열도까지 방문해버린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 바로 머리 꼭대기 위에까지 왔다 간 거예요, 지금. KBR을 묻고 갔지만. 네. 자, 이것은 역시, 북극항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곧 개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도 최소한 일본은 아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돼서 독도 또 영유권 주장한 그 뭐 보고서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 대사 조치했죠. 그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는데, 러시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도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해서 포함이 돼 있었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쿠릴 열도 반환 주장도 계속 들어있다. 늘 하던 이야기예요. 일본이 그냥 근데 그거를 시비를 걸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뭔가 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특히 여기서 북한이 왜 탄도탄 미사일을 최근 일주일에 걸쳐서 2번 발사했을까? 이거하고 딱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가 일본 엔화 안정에 개입했다. 그게 다 일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다가 초를 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위세는 더 추락할 수가 있다. 예.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제 나온 기사였죠. 이 두 번째 탄도탄을 쏜 겁니다. 이거 한미훈련이 9월달에 할 거예요. 그걸 앞두고라는 말이 한 달 앞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700km 이상이다. 그리고 요거는 8월 6일날 또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게 왜 발사했는지 두 번이나 연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푸틴이 초유의 쿠릴 열도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힘으로써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CCTV가 푸틴의 언급을 실어 나르는 거 보세요. 중국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일본이 그만큼 위험하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줘요. 자, 그런 압박을 받자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토통신 보도 YTN에 나온 겁니다. 참배하면 한국과 외교적 관계, 한미일 삼국연대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예. 자, 한미일 삼국연대의 특징은 현재는 일본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기시다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속이고 기시다가 윤석열을 꼬셔서 우리의 내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을 했었죠. 이런 이유를 대서 아마 참배를 안 할 것 같다.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그들은 이제 패전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카이치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기는 죽여놨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 북한이 8월 6일 그때는 히로시마에 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날에 북한 저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고성. 이런 경고가 단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미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우리는 드러내놓지 않고 압박을 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검사기 시작했죠. 예, 결국은 다 설명이 돼요. 일본이 망가진다 그러면 주저앉으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흔들린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금을 사기 시작했다. 우리 한국은행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 거기다가 일본은 또 최근 지진 났죠. 예. 자, 요런 거가,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뭐냐? 다 된 밥에 콧바트릴 수 있다. 그 다 된 밥이 뭘까? 주위에 아무로 진행되는 게 없고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거면 주위 나라들은 이렇게 안 나섰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일본이 위기를 느낄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확 버려지는 게 보이잖아요. 한국과 대비돼서. 근데 그게 더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본격적인 다른 투자들이 일반적인 투자까지 다 몰려올 거예요. 세계 공장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일본은 나락이에요. 예, 비교 열의가 엄청나게 뚜렷해지거든요. 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푸틴과 김정은이 보여준 것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전해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유튜브 AI가 손석희 내용을 보여줬네요. 예,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내용 안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작권을 온전히 가져온다면, 저쪽에 어떤 전문가라는 양반이 나와서 우크라이나, 이란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작권은 현재 이재명 정부,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무한히 무르익었죠. 미국 쪽에서도 유화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오케이 하면서.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한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하고 파트너십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의 군대에 대한 지배력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런 큰 레벨에서 지금 생각을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즉, 오늘 발생한 일, 푸틴이 초유의 계기로 풀일열도를 방문한 거, 그 맥락에서 보세요. 한국은 독립적인 국가가 되면서 다극화 세상의 강력한 한 축으로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핵무장도 할 것이고, 핵추진 잠수함도 가지는 거고, 그 북극 항로는 한국이 관장하는 거예요. 주위가 다, 중국도 오케이, 러시아도 오케이, 미국도 오케이, 네가 잘 지켜다오. 그걸 누가 미국의 영향력 내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국이고 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 거점이. 남한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남한이 단지 자주 국가가 된다는 뜻인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북미 종전선언을 해서 외교관계가 형성이 되고 대등한 평화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한반도 전체에
그리고 그게 해양 세력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대륙 세력으로 대표되는 러시아가 다 관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라시아 대륙까지. 그러면 한반도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즉,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북미 종전선언만 이루어진다면은 다극화 세상의 한 축이 될 것이고 그 축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과 군사적 위상을 스스로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군사적 팽창시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군을 미국의 통제하에 둔다? 그러면은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의 속국 미국이 트럼프 지금 하는 식으로 지 기분 안 좋다고 지 맘대로 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수에즈 운하랑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한국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가 국군이 지켜줘야지 북극 항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도 기대해야 되고 러시아도 기대해야 되고 미국도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전작권을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족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모병이라는 것은 군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는 거죠. 현재 징병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문재인 때부터 그때 육군 병력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여러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문재인이 큰 그림을 그렸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그림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이 상호 북한 방문을 통해서 큰 틀을 봤다면은 문재인 때는 그 1차 기회가 왔었고 그게 큰 그림을 여러 개 그렸다. 향후 남북이 소통됐을 때 지금 봐서는 군 문제까지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단지 두 국가 체제로 가는 소통이 아니라 거의 한 국가에 가까운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수장이 바뀐다고 그래도 그 정책적 노선이 바뀌지 않는,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는 힘 있는 다극화 시대의 한 축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상이 그걸 바라요. 남북한이 하나가 되길 바라요. 단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번영과 평화에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육군을 축소하는 건 당연해요. 해군력을 증대시키겠죠. 당연히. 자, 그런 과정에서 육군 병력 숫자를 차츰차츰 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도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징병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부사관제도, 간부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직업군인의 층을 이미 넓혀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현대전의 무기라는 것이 옛날처럼 인해전술식으로 총만 들고 병력을 내보내는 그런 걸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첨단군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병제를 하더라도 우리의 군사적 위상을 지금 더 강화시키는 경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병력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확 줄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꼬를 틀어놔서 군대 아무도 안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을 막 대기업처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보관이 있기 전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짚어서 생각을 한다면 북한과의 교류 관계, 교류 측면에서 상당히 깊은 대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군은 지금 북한의 젊은 군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줬다. 자, 가능한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했는데 아무도 군대 안 간다. 이러면 우리 전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전력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이런 말 꺼내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뭐, 과학기술자,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차후에 우리가 먹거리를 뭘 해야 되느냐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봤습니다. 청와대에서 한 것 같아요. 전시물도 봤는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세 개의 전시물을 했어요.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아마 원자력 연구원하고 현대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HD중공업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370m짜리, 라고 하는데, 그게 MSR 원자로. 보통 SMR, 소형 모듈라 원전이 아니고, MSR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산이겠죠. 그거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오던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 거랑 다른 급입니다. 그게 35메가와트급을 2개 들어간다.
그래서 70메가와트 원자로 전기를 가지고 370m짜리 컨테이너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컨테이너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요것과 또 다른 질문과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군사용 원자로와 상업용 원자로는 약간 설계가 좀 다르다, 개념 설계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는 러시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나피스무스 용융 금속이고, 상선 쪽으로는 용융염, 예, 용융 나트륨이죠. 예, 그래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지고, 그건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가 아마 그거에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지금 실용화 단계에 근접한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공위성 기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태양광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학연구원에 무슨 센터장이 나와서 하신 이야기인데, 현재의 태양광은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모든 이제 주요 기술들이 중국은 자국화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량 생산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연구가 잘 돼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걸 빨리 상업화 시키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장면인데, 절대 중국이 이길 수 없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모른 척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요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 자, 이거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태양광도 승부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는 북한을 생각해야 돼요. 북한. 여러분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여러 해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건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지난 몇 년간. 중국도 더 이상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닙니다. 자, 현재 우리 인건비로는 중국하고 붙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 생산량하고 인건비 자체가 생산량이 우리 훨씬 적고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생산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달라져요. 중국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장만 열리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AI 위주로 해서 로봇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이제 미국이 따라서 투자를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현재 중국과 경쟁하는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최첨단이 아니라도, 격차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은 세상에서 단가가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건비가.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색이 되고 있다. 이미 큰 그림은 많이 그려졌다. 군대 문제까지 이야기 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한 나라 시스템으로 간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 초조해가지고 직접 나선 거 보세요. 일본이 혹시 엄한 짓 할까봐. 이건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이 다 있다. 자, 이래 되면 한반도 자체가 투자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렇거든요. 오늘 보니까 뭐 남양주 어디 27,000세대 공급한다, 아파트. 그러면서 그것을 한 2, 3년 만에 해낸다. 그리고 광주 공항에다가 건설할 반도체 단지도 2, 3년 만에 한다. 이런 건데, 옛날 윤석열이 했던,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했던 담대한 구상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있어요. 의료, 투자도 있어요, 또. 예. 거기 우리나라에서 2, 3년 할 거면 그는 절반만 시간을 주더라도 그건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자, 2, 3년 만에 거대한 공사판이 된다. 그게 달러 자금이 투자가 되고, 가정 갈 때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달러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달러 자금이 돈을 만든다. 거기서 생산되는 거래도 엄청나게, 그리고 전부 다 달러로 거래가 될 것이며 중국도 달러로 거래해 줄 것이고, 브릭스는 허지부지 된다. 그러면 그런 연대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였는데, 미국이 패권적 행태를 멈추게 되면 그냥 달러를 공기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달러로 12만 안 걸면 그냥 북극 항로로 통한다. 이런 그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가 이제 선봉으로
AI 등 미래를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술 부분들도 엄청난 투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란하고 종전하는 부분,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기존의 인프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국보다 더 경쟁력 있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니까요. 북한 노동력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럼 우리는 10년, 20년 중국이 뒤통수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중국은 각오하고 있어요, 이미. 자,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김정은과 푸틴이 아주 예외적인 행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